한국 따위가 우리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중화에너지 남아시아 총괄 리우 젠하오의 이 한마디에 2025년 G20 뉴델리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고 등급 코킹콜 3억 톤, 연간 가치 40억 달러. 중국은 15년간 인도 자르칸드를 노리며 시세의 20배인 5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도로를 끊고 물을 차단하며 마을 전체를 고립시키는 총공세. 호주도 캐나다도 손을 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랐습니다. 1992년 무명활동가 나렌드라 모디와 젊은 변호사 이재명이 인도 자르칸드 언덕에서 남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인연에 모든 것이 뒤바뀔 줄은요. 회담 단 48시간 만에 한국 인도는 580억 달러 공동개발에 합의했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19세 인도 소녀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고속 30년 된 약속문 한 장에는 젊은 모디와 이재명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19소녀는 어떻게 G20 정상회담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깜짝 놀랄만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싱입니다. 2025년 초봄, 인도 자르칸드의 새벽은 아직 안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헤드랜턴을 이마에 두르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광구 언덕을 올랐어요. 발밑에 깔린 돌들은 거칠었고 차가운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왔죠.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검은 돌이 나는 언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바위층을 기록했고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기록자라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헤드랜턴 불빛이 바위 표면을 비췄습니다. 검은 광물 덩어리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작은 망치로 샘플을 떼어냈습니다. 손에 쥔 돌은 무거웠고 미세하게 반짝이는 입자들이 보였죠. 이걸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몇 년 전에 끊겼고 마을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어요. 남은 건 늙은 어른들과 저 같은 몇 명뿐이었죠.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비닐봉투에 담고 노트의 위치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존 기록과 다른 광물띠가 눈에 들어왔죠. 미세하게 다른 색깔,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샘플을 따로 채취했습니다. 봉투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죠. 어쩌면 이게 중요한 발견일지도 몰라. 그 순간 멀리서 마을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샘플 가방을 메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 샘플을 정식 보고서로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내야겠다고요. 누군가는 이 땅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든 작은 돌멩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샘플 봉투와 보고서를 꺼냈어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샘플인데요. 탄소 함량과 구조가 기존 석탄과 달라요. 제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멍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명하려 했지만 제 지식도 거기까지였죠.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언덕은 옛날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저 언덕을 다녀갔지. 둘 다 젊은 정치인이었어. 한 명은 인도 구자라트에서 왔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온 변호사였다고 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함께 지키자. 이곳은 우리 마을 것만이 아니라
두 나라가 약속한 땅이다. 회관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전설 아니야. 라고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표정이 아니었죠. 할아버지, 그 사람들 이름은?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약속했어. 이 땅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든 샘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광물 조사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 땅은 우리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인도 석탄광물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문자였죠. 문자를 받은 지 2주일 뒤 마을에 이상한 차량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우리 마을엔 트랙터나 오토바이 정도만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검은색 SUV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뒤따라 기술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내렸죠. 아미라 싱 씨를 찾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저예요. 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 석탄광물부 북동 부개발본부 국장 라훌 비슈누입니다. 당신이 보낸 보고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라훌 국장은 제 보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형광펜 표시가 가득했죠. 직접 광고를 보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측정을 시작했어요.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게 바위를 훑었고 샘플을 여러 개 더 채취했죠. 라훌 국장은 무릎을 꿇고 직접 광물층을 만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고 등급 코킹콜입니다. 기술진 한 명이 측정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탄소 함량 92% 이상, 황 함량 0.3% 이하. 이 정도면 제철용 최상급 원료입니다. 라훌 국장이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어요. 아미라 씨,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덕 아래로 내려와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라훌 국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 품질이면 중국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요? 네. 그들은 남아시아 전역의 자원을 추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고급 코킹콜은 전략 자원이죠. 철강 산업의 핵심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라훌 국장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지역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1992년 한국 측과 비공식 자원 협의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짜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젊은 정치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라훌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미라 씨, 이건 단순히 마을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자원 안보 문제예요. 당신이 발견한 이 광구는 두 나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냥 기록했던 돌멩이가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라훌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비공식 자원 협의 채널을 열려고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훌 국장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광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라훌 국장이 다시 온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차량들이었어요. SUV 5대와 트럭 2대가 마을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차체마다 붉은 글씨로 중화에너지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저게 뭐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중년이었어요. 통역 2명이 그를 따랐고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통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기업 중화에너지 남아시아 총괄 이사 리우 젠하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젠하오는 프로젝터를 켜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의 광물 자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시세의 20배 가격으로 토지 사용권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20배.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대박이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젠하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일주일 안에 첫 계약금을 입금해드립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젠하오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어르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을 보셔야죠. 이 가격이면 마을 전체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이에요. 부족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 순간 젠하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눈빛이 드러났죠. 그렇습니까? 그는 천천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쉽군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젠하오는 회관을 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았기에 몇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계획비, 지방정부, 압박,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에 갑자기 공사 차단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라는 명목이었죠. 우유와 식료품을 실은 트럭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틀 뒤엔 전기가 끊겼습니다. 송전탑 점검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을만 정전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경찰차 2대가 마을 입구에 주차했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자체로 위협이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고 불안해했죠. 아미라, 우리 어떡하지? 친구 라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라훌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미라 씨, 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요? 왜죠? 당신이 증인입니다. 한국 측과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마을을 지킬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저 혼자서요? 창밖으로 언덕 위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정전으로 어둠에 잠겼습니다.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작은 방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 3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라훌 국장님이 저보고 한국에 가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응시한 채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드셨죠. 아미라, 넌 이 집의 막내야. 내 오빠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알아요, 엄마. 내가 떠나면 우린 누구를 믿고 이 땅을 지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눌렀죠.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마.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셨어요.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1992년이었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2명의 젊은 정치인이 왔었어. 한 명은 인도 구자라트에서 온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온 이재명이라는 변호사였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 언덕을 함께 올랐어. 그리고 광물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키자고.
할아버지가 노트에 적힌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지. 나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미라, 그때 그 사람들도 젊었어. 아무 힘도 없었지. 그런데도 약속을 했단다. 누군가는 그 약속을 다시 꺼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너무 어려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도 20살 때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야. 창밖으로 언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선명했어요. 멀리 경찰차와 트럭 불빛이 언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무섭단다. 내가 혼자 먼 곳에 가는 게. 저도 무서워요, 엄마. 그래도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린 정말 끝일지도 몰라. 중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언덕을 바라봤어요. 조상들이 지켜온 땅, 할아버지가 기록한 땅, 제가 샘플을 채취한 땅.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라훌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에요. 잘 결심하셨습니다. 아미라 씨. 청년 연수 신분으로 출국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작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걸 가져가거라. 약속을 잊지 말고. 일주일 뒤, 저는 델리 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라니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언덕이 보였어요.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유리와 철로 된 거대한 건물, 끝없이 이어진 복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델리 공항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죠. 아미라 싱씨. 출구에서 한 남자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검은 태안경을 낀 사람이었어요. 네, 저예요. 반갑습니다. 한국무역자원연구원 남아시아 전략 책임연구관 한도윤입니다. 도윤 씨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죠.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수많은 차들이 달렸습니다. 처음 와보시죠? 네.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도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응하실 거예요. 일단 숙소에 짐을 풀고 내일 아침 연구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긴장한 채로 무역자원연구원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지하로 안내했어요. 보안구역이었습니다. 지문인식, 비밀번호, 그리고 얼굴 스캔까지 거쳤죠. 여기는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도 끝에 무거운 금속 문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죠. 아미라 씨, 지금 보여드릴 것은 한국과 인도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도윤 씨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투명 케이스에 담긴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992년 비공식 협의 메모입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은 할아버지 노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손글씨였어요.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이재명.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당시 두 사람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모디 씨는 구자라트의 젊은 정치인이었고 이재명 씨는 한국의 인권 변호사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르칸드를 함께 방문했고 이 약속을 남겼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동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나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잊혔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을 갔고 이 문서는 금고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땅에서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샘플을 채취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의 증인이에요. 이제 이 약속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도윤 씨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비공식 기술 자문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를요? G20에요? 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저는 연구원 건물로 향했어요. 도윤 씨는 항상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오늘은 코킹콜의 국제시장 구조를 배울 거예요. 도윤 씨가 화면을 켰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펼쳐졌어요.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급 코킹콜은 부족하죠. 그래서 호주,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수입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 씨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코킹콜 없이는 못 버텨요. 그런데 공급선이 중국과 겹칩니다. 그럼 서로 경쟁 상대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르칸드 광구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인도와 한국이 손을 잡으면 중국의 자원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연구원 근처 작은 식당에 갔어요. 도윤 씨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좀 매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인도 음식도 매우니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미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도 당신네 마을처럼 약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였죠. 먹을 것도 없고 산업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도 외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기술도 생겼고 경제도 커졌죠. 하지만 자원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해요. 도윤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광산에서 일하셨어요. 강원도 탄광이었죠. 힘들게 사셨지만 그 석탄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아미라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엔 G20 회의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도윤 씨가 각국 대표 역할을 맡았고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말이 꼬이고 자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도윤 씨가 다독였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도윤 씨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인도 대표단 비공식 기술 자문 등록이 완료됐어요.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G20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 불빛이 물에 반짝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죠. 도윤 씨와 우리는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뉴델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 컨벤션 센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검은 정장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언론진 카메라가 끊임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아미라 씨, 이쪽으로요. 라훌 국장이 저를 인도 대표단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의 포스터가 보였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고에서 봤던 서명의 주인공.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도 대표단 사무실은 북적였습니다. 관료들이 서류를 들고 오가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당신 자리는 여기에요. 라훌 국장이 구석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컴퓨터 2대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광고 관련 기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한국 측과 공유할 문서도 준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질 데이터, 품질 분석, 경제성 평가. 모든 게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첫날 오후, 복도에서 세계 정상들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조 바이든, 시진핑, 기시다 후미오.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바로 눈앞을 걸어갔어요. 비현실적이었죠. 그리고 그분도 보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젊은 정치인. 이제는 인도의 총리가 되신 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틀째, 한국 대표단과의 공동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 씨가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화면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미라 씨가 정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품질 분석이 정확하네요. 한국 측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등급이면 연간 500만 톤 규모 공급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미 로비가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째 저녁 비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인도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샤리를 입고 조심스럽게 홀에 들어갔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각국 외교관들이 와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저 아이가 그 광고 후손이래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시선들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넷째 날, 본회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라훌 국장이 긴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아미라, 한국 측에서 당신의 현장 의견이 필요하대요. 지금 바로 영상 통화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화면 너머로 한국 산업부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정유현 과장도 있었어요. 아미라 씨, 현장에서 본 광고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대형 장비 투입이 가능한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로는 좁지만 확장 가능합니다. 주변 지형은 평탄하고 전력 인프라는 추가 설치가 필요해요. 환경 보호 측면은요?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이 필요했어요. 서류만으론 알 수 없는 정보들이네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닷새째, 모디 총리가 인도 대표단 사무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라훌 국장이 저를 소개했죠. 총리님, 이 친구가 자르칸드 광고를 발견한 아미라 싱입니다. 모디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자르칸드. 오래전에 가본 곳이군.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뉴델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작은 마을의 조사요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20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는 도윤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G20 본회의 셋째 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라운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모디 총리가 천천히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긴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접촉이었거든요. 모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이 변호사님.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디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1992년 자르칸드였죠. 모디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구자라트의 평범한 정치인이었고 당신은 인권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올랐던 언덕.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이고 함께 지키자고.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라훌 국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총리님, 대통령님.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훌 국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모디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광고의 후손인가요? 네, 총리님. 저는 아미라 싱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두 분을 뵌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디 총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때 마을 청년이 우리를 안내해줬었지. 당신 할아버지였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땅에서 고급 코킹콜이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찾았다죠? 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33년 전 약속이 지금 당신을 통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모디 총리가 라훌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된 계획이 있나요? 네, 총리님. 한국과의 공동개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5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좋아요. 오늘 안에 마무리합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주변 참모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꺼내고 전화를 걸고 회의 일정을 조율했죠.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격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윤 씨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아미라 씨, 들었어요? 두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전화로 급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훌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미라. 중국 측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리우 젠하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인도 관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중국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내각 일부에서 지금 중국을 자극하는 게 맞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에서도 경제 보복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견이 나왔죠. 아침에 희망찬 분위기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델리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라훌 국장이었어요. 아미라, 내일 비상회의가 있어요.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짓 승리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라훌 국장이 급하게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르칸드 접근 도로가 봉쇄됐어요. 뭐라고요? 지방정부가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광고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중국 측 압력이 분명해요. 회의실 화면에는 현장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철조망, 경찰 차량, 그리고 출입금지 표지판. 제 마을이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유현 과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도 협력은 환경 파괴라는 프레임입니다. 도윤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론전이 시작됐어요. 중국은 SNS, 언론, 학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은 어떤가요? 정치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내각 일부가 협상 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훌 국장이 탄식했어요. 북동부 개발 담당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대요. 1대1로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게 다 무너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내일 최종 판단이 날 겁니다. 그날 저녁 회의장 라운지에서 리우 젠하오를 봤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인도 관료들과 웃고 있었어요. 제 눈과 마주치자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라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미라.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어. 식료품도 못 들어오고 전기도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와. 엄마는? 할아버지는? 괜찮으시긴 한데. 다들 무서워해. 중국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해결할게. 아미라.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냥 중국한테 팔았으면. 안 돼. 그건 안 돼.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내 욕심 때문에 마을이 위험해진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인도-한국 실무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정면 충돌은 부담입니다. 인도 측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협상을 강행하는 게 맞는지. 한국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계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시장 접근이 막히면 타격이 큽니다. 라훌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33년 전 약속을 그냥 버리자고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현실? 현실은 지금 자르칸드 마을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난장판이 됐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샘플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내가 보고서를 쓰지 않았으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도윤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미라 씨,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친 것 같아요. 마을도 협상도 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기고 있어요. 도윤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요? 모두가 포기하려 하는데. 당신이에요.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요. 저요? 네. 내일 최종 회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직접 설명하세요. 광구가 뭔지, 마을이 어떤 곳인지, 왜 이 협력이 필요한지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그냥 조사요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휘실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시, 인도 대표단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북동 부개발 담당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협상은 무리예요. 라훌 국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마지막 화상회의도 비슷했어요. 산업계 반발이 심각합니다. 중국 시장 보복을 우려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라훌 국장이 준비했던 공동개발 합의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도윤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미라 씨, 죄송해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회의장 라운지에서 리우 젠하오가 인도 관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였죠. 제 눈과 마주치자 그가 조롱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3시 라훌 국장이 저를 찾았어요. 아미라, 내일 마을로 돌아가세요. 미안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8시, 라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미라, 중국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왔어. 계약서를 들고 오늘 밤 안에 서명하래. 할아버지는 아직 거절하고 계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 아이들이 아프고 식량이 떨어지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두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밤 11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약속도 희망도 미래도. 저는 그저 작은 마을의 보잘것없는 조사요원이었을 뿐이에요.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델리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델리 출발.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 씨였어요. 잠시 로비로 내려올 수 있나요? 저는 후드티를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 씨가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도윤 씨는 대답 대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약속문의 복사본이었어요. 아미라 씨, 이 문장 기억하시죠?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약속을 남긴 두 사람도 그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모디는 구자라트의 평범한 정치인이었고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였죠. 도윤 씨가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했어요. 언젠가 이 땅을 지키겠다고. 그게 33년 전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마을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고. 아미라 씨,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된 힘이 아니에요.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했어요. 인도도 한국도.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요? 도윤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지막 실무회의가 있어요. 공식 종결 선언 자리죠. 그 자리에서 당신이 직접 말해보세요. 광고가 뭔지, 약속이 뭔지,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제가요? 그런 자리에서? 네. 라훌 국장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약속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누군가는 그 약속을 다시 꺼내야 하지 않겠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냈다고 선언하기 전까진. 알겠어요. 해볼게요. 도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광고의 데이터, 마을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약속, 두 정상의 만남.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 발표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해. 오전 9시, 저는 샤리를 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USB에는 밤새 준비한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 북동부개발본부 핵심 인사들, 한국 청와대 자원 외교 담당 참모들, 산업부 실무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라훌 국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미라 싱이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땅의 후손이며 우리가 잊고 있던 약속을 상기시킨 사람입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어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미 결론 난 거 아닌가요? 한 관료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10분만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0분 안에 설득 못하시면 바로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북동부개발 차관이 시계를 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자르칸드 광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땅을 기록했죠. 화면에 광고 사진이 떴습니다. 이 샘플의 탄소 함량은 92%, 황 함량 0.3%입니다. 세계 최고 등급 코킹콜이에요.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992년 약속문이었습니다. 33년 전 2명의 젊은 정치인이 이 땅에서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약속했죠.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이고 함께 지키겠다고. 도윤 씨가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중국의 압박이 무서워서 그 약속을 버리려 합니다. 현실을 봐야죠. 차관이 반박했어요. 현실은 제 마을이 지금 봉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식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하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광구 개발 시나리오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 설계, 단계별 개발, 마을 주민 참여. 정유현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에요. 두 나라의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포기는 쉬워요. 하지만 33년 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포기할 건가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라훌 국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미라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도윤 씨도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동의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디 총리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디 총리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0분 뒤 모디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연결됐죠. 무슨 일입니까? 모디 총리가 물었습니다. 라훌 국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아미라 싱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광고 데이터, 경제 효과, 환경 보호 방안.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모디 총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3년 전 약속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화면 속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라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모디 총리가 라훌 국장을 바라봤어요. 공동개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총리님. 580억 달러 규모입니다. 환경보호는 마을 주민 협의 우선 단계별 개발로 설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행하세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화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실무 협의를 시작합시다. 그날 오후 양국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개발 규모, 지분 구조, 환경 기준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500만 톤 공급 계약, 15년 장기, 마을 주민 고용 의무 조항 포함, 수익금 20%는 지역 사회 발전 기금으로 저녁 8시 최종 합의문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인도 자르칸드 코킹콜 공동보호 공동개발 원칙적 합의. 규모는 580억 달러. 공식 서명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록에 확실한 문장이 기록됐죠.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약속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33년이 걸렸군요. 모디 총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켜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어요. 카메라는 없었지만 그 순간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밤 10시, 라훌 국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아미라.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아미라 씨, 축하해요. 당신이 해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라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니, 됐어. 협상 성공했어. 정말? 정말이야? 응. 마을은 이제 안전해. 중국 사람들도 물러갈 거야. 전화 너머로 라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미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델리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달라 보였어요. 희망의 빛으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자르칸드 언덕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구 주변엔 환경보호 펜스가 설치됐고 태양광 패널이 반짝였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아미라 선생님. 어린 학생들이 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질학, 에너지 기술, 그리고 약속의 역사를요. 오늘은 코킹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 거예요. 교실로 들어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나무와 식물이 땅속 깊이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코킹콜이에요. 12살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마을 땅이 특별한 거예요? 맞아. 아주 특별하지. 그래서 두 나라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거기엔 새로 세워진 표지석이 있었어요. 힌디어와 한국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은 아시아의 미래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한다. 1992부터 2025까지. 표지석 앞에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미라. 잘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지켜냈어요. 아니야. 넌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낸 거야.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도 공동기술진이 환경 친화적 채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마을엔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병원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라훌 국장과 도윤 씨도 방문했어요. 아미라 씨,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연간 200만 톤, 한국 포스코와의 10년 장기 계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라훌 국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을 인도 광물자원청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서예요. 저를요? 네. 당신만큼 이 땅을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언덕에 올랐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1년 전, 저는 여기서 혼자 샘플을 채취했었죠. 두렵고 외롭고 방향을 잃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옆엔 지킬 약속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었던 소년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소년이 활짝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이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이야기가요.